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역사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역사 속에서 찾는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을 달고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는데, 옆에 우리 목사님 김용민 목사님. 예, 목사라서 나온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오늘은 친일파로서 누가요? 제가 대기? 친일 역사를 반성하고 얘기하려면 당사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까? 아니, 대가리 박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대가리 박어! 받겠습니다. 예.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전우용 박사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별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세상이 이런 듯. 예, 세상에 이런데 그죠? 네. 우리 다 별로 안녕하지 못하지만 예. 이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우리 인사말이 옛날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네. 또 봅시다. 네. 식사하셨습니까? 예. 이제 때에 따라서 예. 전 세계적으로 인사말은 다 그렇잖아요. 예. 굿모닝, 굿애프터눈, 곤방와 곤니치와 그렇죠. 때에 따라 달라요. 예. 우리하고 중국만 니하오하고 안녕하세요. 통일돼 있어요.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같은 서양인들이 한국말 인사말을 정리할 때 네. 또봐요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오. 또 오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예.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20세기 초 1908, 9년쯤에 온 우리나라 일본인들은 인사말을 안녕하십니까로 적어요. 오.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도 한국의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로 적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안녕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울산의학 이후에 이것이 일반적인 인사말처럼 잡혔어요. 그래요? 하루하루가 안녕하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맞아. 옛날에 밥은 먹었니? 그렇지. 식사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문안 여쭈고 그랬었는데, 기침하셨습니까? 네, 기침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했었는데. 백내 무고하십니까? 그렇네요. 별별 인사말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던 시대를 지내면서 안녕하십니까로 이제 통일된 거죠. 근데 지금도 안녕하지 못한 시대라서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야 얘기하면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요 예. 그 오늘 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뉴라이트 논란이 아주 요 근래에 참 굉장했죠. 예, 대통령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맨날 그런 건국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냐. 예. 그래서 그냥 그 국민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딱 그냥 얘기를 하는데 과연 아무 걱정 안 하고 우리 있어도 괜찮습니까? 일단 좀 굉장히 널리 보도되어 있는 언론조차도 모르고 쓰는 얘기를 좀 하죠. 네네. 네. 뉴라이트는 무슨 학파가 아니에요. 어떤 학문 경향도 아니고요. 예. 정치 이념이에요. 정치 이념, 그러니까 뉴라이트 정치 세력 중에 학계의 일부가 지금 이제 특히 역사 쪽은 대중이 많이 아는 분야잖아요. 네. 어려서부터 배우고 네. 또 구전으로 전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아는 분야니까 또 학자들은 자기 생각을 어쨌든 글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드러나서 뉴라이트의 이제 역사 왜곡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뉴라이트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예.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길게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정치 이념은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를 인간의 합리적 본성으로 두는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어요. 시장형 인간을 가장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보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입각한 이제
뭐 학문도 하고 정치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역사 문제를 대할 때는 역사 법정을 열어서 네. 이제 자기들 인간관에 따라서 과거의 인간들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재단하는 거네. 재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역사의 법정은 네, 네. 공소시효도 없고 아,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없어요. 지금 와서 뭐 진시황이나 네로를 다시 재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이런 인간관에 기초해 버리면 주어진 조건에서 예.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네. 합리적 선택을 한 사람들, 음. 그걸 이제 인간의 표준으로 봐요. 원래 경제학에서 시장 분석을 위해서 가설적으로 만든 인간형이었는데 예. 진짜 인간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친일파지. 그렇죠. 친일파. 이 사람들은 이게 그 인간의 모범형이고 이익도 안 되는데 공동체를 위한답시고 목숨 걸고 싸운 독립운동가는 좀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잠깐만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예. 이게 이제 역사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존경해왔던 사람들을 무슨 공산주의자니 이상한 그렇지. 사람, 테러리스트니 이렇게 욕을 홍범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을 뭐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는 네. 소리도 네.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친일파라고 욕했던 이완용 같은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죠. 예. 네. 역사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근데 현실의 법정은 어떻겠어요? 뉴라이트 학자들이 역사의 법정에서 그렇게 판정을 하는데 네. 뉴라이트 검사 판사들이 현실의 법정에서 그렇게 판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우린 그거를 오히려 문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실제로 뉴라이트는 기득권층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하는 좀 사조라서 예. 우리 사회 상층부가 다 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뉴라이트는 이게 상층부가. 우리 사회 우파 이념이라고 그러는데 우파 예. 이념이 뭐가 있어요? 뉴라이트 말고. 우파 이념이 없죠. 이념 자체가 없는 게 우파 아닙니까? 아니요. 뉴라이트로 통일돼 있어요. 어. 올드라이트는 없어요. 없어졌어요. 단 뉴라이트에 흡수돼 버렸어요. 변희재, 아, 지금. 변희재 씨는 자기가 올드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뭐 그 사람 행동 양식을 보면 뉴라이트에 오히려 가깝다고 보고요. 이제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지금 올드라이트 지금 사라졌지만 제가 한번 좀 정의해 볼까요? 예. 뉴라이트는 올드라이트는 뉴라이트와 달리 그래도 저기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띄우고 그러는데 뉴라이트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일을 미화하고 긍정하는 것이 뉴라이트가 올드라이트와 다른 점이에요. 예. 두 번째 다른 점은 이승만 숭배. 이승만 숭배 그렇지. 이 두 가지가 이제 2000년대 이전에 올드라이트와 2004년 이후에 이제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출현 뉴라이트의 이제 두드러지는 좀 차이점이죠. 그런데 이게 올드라이트 중에 전두환도 있죠. 전두환도 있어. 전두환도 일본하고 막 이렇게 각을 세우려고 하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드러지는 차이점인데 2004년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처음 출현하고 20년이 됐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의 우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뉴라이트로 통합이 됐어요. 올드라이트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예. 돼요. 네, 스스로 네. 올드라이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없고요. 윤석열 정권 자체가 뉴라이트 정권인 거죠. 그렇지.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역사의 법정에서만 분노할 게 아니라 예. 현실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똑같아요. 의인들이 단죄받고 그렇지. 불의한 사람들이 면죄부 받고 이런 네. 일들이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죠. 네, 네. 실제로 뭐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같아요. 현재 그 감정이.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쉽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친일파에 관한. 응?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창씨 개명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어를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뭐 포목을 팔고 뭐 거기서 좀 발전을 해서 뭐 어디 뭐 만주에다가 또 뭐 팔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성공한 분들도 있고 한데
과연 어디까지를 그냥 친일파는 어떻게 해야 친일파가 되는 것이냐. 그럼 우리 모두 생활에서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선을 그어야 되냐? 그 라고 친일 얘기하는 인명 사전에 그렇지. 오를 만한 오를 사람은 만한 일들은 누구고? 뭐고 예.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그때 했길래 그런 민정문제에서 것이냐. 인명사전 할 때 기준서연으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예. 근데 친일파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친일 그러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런 느낌이 당장 들잖아요. 네네. 네. 친하다 그러면 친구라는 뜻이 떠올라요. 예. 근데 처음에 그 시절에 친일이라는 말을 쓸 때 친은 그런 글자 뜻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나라 이름에 나라 앞에 친자를 붙이는 최초의 사례는 1880년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조선 책략을 써요. 예. 이제 조선이 취해야 될 외교 방책. 황준헌은 청나라 사람. 청나라 사람이 네. 김영집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죠 예. 거기서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 방책으로 예.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제시해요. 그때 친중국이란 말을 처음 써요. 아, 거기서 친이 먼저. 친중국을 쓰는데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일본 할 때 결은 동맹이란 뜻이에요. 네. 연미국이라 할 때 연은 연합이란 연합. 뜻이에요. 네. 동맹과 연합보다 훨씬 더 강한 관계죠. 게다가 청나라는 당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자임하던 때였어요. 반만 년 동안 사실 중국이 다 그렇지. 우리 지배했지. 종주권을 자처하고 있었던 때란 예. 말이에요. 그럼 친은 무슨 뜻이겠어요? 동맹보다 훨씬 센 관계죠. 네. 자, 이 친은 우리가 친구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선친, 네. 그러네. 아버지. 양친, 예. 모친, 네. 뭐 부친. 다 그러네요. 예. 친자는 어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버이. 아이고, 친이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 황준헌이 말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은 중국을 어버이로 섬기며 중국의 품 안에서 일본과 동맹하고 미국과 연합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예. 그랬다가 1884년에 갑신정변이 나고 네. 김옥균. 그때 일본 신문에서 이제 이 갑신정변을 보도하면서 네. 이 사건을 이제 여러 대립 구도로 잡아요. 개화와 수구의 대립. 예. 그래서 개화파란 말이 나오죠. 친일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죠. 개화파. 개화와 수구의 대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친청과 친일의 대립이란 말을 써요. 그때도 이제 청나라를 어버이로 섬길 거냐, 예. 새로운 종주국으로 일본을 섬길 거냐 하는 대립. 논점이 또 그게 있었군요. 친일이라는 말은 이때 처음 나와요. 친일이라고 하는 말은 친일파라는 말은 일본이 만든 말이에요. 그래요. 일본을 새로운 어버이로, 새로운 종주국으로 섬기려 드는 한국 내 무리라는 뜻으로 썼던 거예요. 와, 그 친이 부모를 그러네. 뜻하는 친이다. 일본을 부모로 모시는 한국인들 내부에서는 이런 말을 쓰질 않았어요. 어. 한국인들이 이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09년쯤 돼서 네. 나라가 거의 그랬겠죠. 망할 때쯤 됐어요. 일산의학 전년, 일산의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일합방. 한일 합방 이제 뒤에. 일본의 한국강점 1년 전에 정술 국치 그 전년도. 미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에 이제 친일분자여라고 예. 하는 이제 욕을 하는 게 나와요. 아. 이 친일파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같은 뜻으로 국내에서 만든 단어는 토외라는 단어예요. 토외. 토외가 그때 나온 겁니까? 토착외국이라고. 토착외국아. 난 최근에 나온 말인 줄 알았네. 토외가 이제 그 무렵에 나오기 시작해요. 어. 토외와 친일파를 같은 말로 쓰는데 이게 이제 당시 정의하기로는 일본에 의지하여 우리 황제 폐하를 능욕하며 일본에 의지하여 우리 동포들을 학살하며 일본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요. 일본을 부모로 의지하니까 자기 형제인 동포들을 학살할 수가 있죠. 네. 일본을 부모로 의지하니까 자기 황제를 능욕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친일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쓴 용례 자체가 일본을 양부모처럼 섬기는 자들, 네. 자기 부모처럼 섬기는 자들.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일본에 의지해서, 일본의 힘에 기대해서 자기 동포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창씨 개명하고, 그죠? 일본어 쓰고, 일본어 가르치는 학교 다니고, 이건 친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일본에 의지하는, 일본에 의지하는 것.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일본에 이제 자기 동포들을 괴롭힌 자들. 맞아. 아유, 백선엽 선생이시네, 그럼. 그렇지. 바로. 근데 백선엽이 자기 제가 동포를 예, 그러니까 백선엽을 어떻게 한다고? 백선엽은 친일은 했을지는 몰라도 반민족을 하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친일파라고 비판해야 돼, 비판 또는 비난해야 될 대상은 이제 이런 거죠. 뭐 그 일본군의 앞잡이가 되어서 또는 일본 경찰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잡아다 고문하고 했던 자들, 또 우리 독립운동들 잡아서 기소하고 유죄 판결 때렸던 자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자들이죠. 뭐 그 일본군에 나가라고 연설했던 자들, 글로써 뭐 이런 것들로서 일본을 찬양하고 우리 동포들을, 예컨대 대표적으로 이광수 같은 사람 보면 이렇게 주장해, 조선인이 살 길은 뼛속까지 일본인이 되는 수밖에. 이게 사실은 저 우리 김희독립 선언문 쓴 사람이 이광수인데. 아니요. 아닙니까? 28 독립선언서를 썼죠. 28 독립선언서. 너 학교에서 왜 그렇게 배웠지? 김희독립 선언서는 최남선이 우리 썼죠. 천암선. 다 같이. 네. 네, 제가 밤에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낮에는 좀 잠시 헷갈립니다. 그런 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는 거죠. 팀왈란도. 그리고 이제 자기 학교 이제 교장이면서 학생들한테 정신대 자원해서 가라 이런 식의 연설들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예술가 중에도 상당히 많죠. 친일파,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간 사람들 많은데 많죠. 그 사람들은 글로써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예컨대 이제 엄청나게 일본 큰 군대에 죄로, 들어가라 네. 라고 하는 선전 포스터 이런 거 그리고 일본인들을 위한 군가 작곡하고 뭐 내선일체의 노래니 이런 거 만들고 가곡 선구자. 이런 사람들도 다 네. 그렇죠. 용정의 노래인가 그랬죠? 그게 원래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순사를 했는데 그럼 무슨 뭐 순사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뭐 교통경찰이나 하고 했던 사람들 뭐 그걸 가지고 친일파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리고 과거 이제 지난번 선거 때인가 오히려 이제 거꾸로 자치무파라는 사람들이 네. 이제 뭐 누구예요? 저 박원순 시장 아버지인가 아니면 문재인 저 전 대통령 아버지인가 무슨 저 지역에서 이제 그 뭐 근로보국대 네. 뭐 대장을 했다. 요즘으로 심지어 민방위대 대장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친일파라고 그래. 이거 황당한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지역 내에 이른바 명망 있는 사람들 뽑아서 아무거나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런 걸 가지고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저희는 그 이렇게 살면서 친일파 그러면은 아니 그때 그 부역한 사람들이라는데 그러면 우리 그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서 먹여 살리고 했는데 그게 다 친일파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친일파가 정말 많아지죠. 많아지죠. 그건 친일파가 네. 아니에요. 근데 일본을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본을 자기들의 정신적 부모로 여기면서 일본인들을 자국민들을 일본인들의 이른바 우리 민족에 대한 학대, 수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자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오늘 저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되 우리 동포를 괴롭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로 무리하게 엮을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10,000원 지폐에 그 저기 세종대왕 얼굴이 있는데 그걸 그린 화가도 친일파라면서요? 많이 그렸죠. 많이 그렸고요. 네. 그분이 남긴 이제 우리 맨날 보잖아. 윤보호 선생인데 10,000원짜리. 예. 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시절에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 친일했다. 실력이 없어서 친일을 못한 거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 그러니까 일본이 뽑힌 이제 거지. 실력 있는 화가를 뽑아서 뽑아서. 그려라. 예. 근데 어떻게 안 그리고 백이냐. 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근데 또 실제로는 그런 걸 거부하느라 아예 절필을 하는 화가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그랬죠. 이제 문인, 음. 또 지식인, 언론인, 화가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차라리 절필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죠. 대표적으로 대중연예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신불출이라는 변사였어요. 이건 뭐 대중연예계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죠. 네. 저희 대선배님이시네요. 그렇죠. 네. 창씨개명 하라고 코미디. 그러니까 예. 이제 아예 극장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창씨명을 공개했어요. 창씨개명을 하라는 것이 국책이니까 네. 나도 이제 국책에 수능해서 창씨개명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로 지은 이름이 예. 구로다 규이치다. 구로다 규이치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네. 근데 구로다 규이치가 뭐냐면 예. 일본 한자로는 현전우일이에요. 예. 거물현, 밭전, 소우, 한일. 예. 근데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예. 현과 전을 합치면 짐승 축자가 되고요. 우와 일을 합치면 날생자가 돼요. 축생이 되는 거죠. 축생. 일본말로 칙쇼.
욕이죠. 부모가 준 성을 이렇게 일본인들이 강제로 바꾸라니 내가 어찌 사람이냐. 아, 야, 내 이름을 축생으로 바꿨다. 저항을 이런 예술로 승화를 시키셨네, 그 그렇죠. 양반이. 그래서 네. 끌려가서 이제 정말 죽도록 맞아요. 아이고. 종로병 절사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다시 복귀해서는 네. 이름을 다시 바꿨다. 어. 강원 야원으로 바꿨다. 그것도 뭐예요? 일본 말로 발음하면 에하라 노하라가 돼요. 네. 에헤라 노, 이 더러운 세상에 에헤라 노하라, 에하라 노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그런 식의 이제 소극적 저항들을 하죠. 아니 혹시 제가 코미디언이어서 그 신불출 선배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이게 이제 창식 예컨대 이제 네. 저항의 방법, 저항의 방법. 방법이라든가 예술인들, 대중 예술인들 먹고 살아야 네, 되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로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고 또는 이제 절필을 하고. 근데 거기에 뭐 아무리 압력이 있었다. 친일파들의 이제 가장 흔한 별명이 첫 번째로는 그거였어요. 해방 이후 친일파 첫 번째.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워낙 실력이 있고 잘 나가니까 잘하니까 총독부가 날 찍어서 시켰는데 내가 안 하고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거는 그게 어떻게 내 책임이냐. 우리 민족이 다 약한 책임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이제 예. 이른바 뉴라이트의 민영화 이론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또 하나의 어떤 문학 장르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친일 변명. 이것도 예술입니다. 거의 예술이에요. 그것도 예술. 그 목사들이 어허. 그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기독교에서는 네. 인식하는데 우상숭배를 했어. 그래 놓고는 나중에 시대에? 뭐라고 했느냐. 해방되고 나서 그때 우리가 만약 하지 않았으면 교회는 다 문 닫았고 기독교는 끝났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비굴하지만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기독교 우리가 살렸다. 그 존재하게 만들었다. 와, 이건 거의 문학의 그 한 장르 아닙니까?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해방 직후에도 우리 신사참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앙인으로서 예. 우상숭배를 해놓고 그 우상숭배 거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 같은 그럼요. 분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추록 성도들. 너무 네. 부끄럽다. 예. 그러니 우리가 한 달만이라도 자숙하자. 네. 한 달만이라도 예배를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다시 교회를 열자. 교회를 열더라도 새로 태어나는 계기를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네. 교회 내부에. 예. 근데 그게 없었어요. 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아, 지난 코로나 때도 다른 종교들은 다 문 닫는데 교회는 문 안 닫고 버티는 데가 많았잖아요. 예. 똑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적어도 한 달이라도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저처럼 대가리 박아서 이렇게. 이 정도로 뻔뻔해지진 않았을 거다.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예.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국기에 대한 경례였어요.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국기도 일종의 우상이에요. 우상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네. 해방되고 나서 이제 감리교 목사 한 사람이 네. 국기에 대한 경례를 배격함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썼죠. 글을 썼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 이제 파주의 봉일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예. 네. 거기는 이제 해방되고 나서 목사가 교장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폐지했죠. 예. 그러고 있다가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교장이 바뀌었어요. 네. 이 교장은 다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먼저 배운 교장 말을 듣느라 예.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어요. 그랬다가 한꺼번에 50명을 퇴학시키는 사례까지 아이고. 있었어요. 이런.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다가 네. 이제 결국 이제 기독교가 꺾은 이유가 뭐냐면 예. 외정 때는 일본 일장기 보고 격려하던 놈들이 왜 해방돼서 태극기 보고 경례를 안 하겠다고 그러느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좀 거였어요. 그러니까 친일 문제는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근데 해방 직후에는 그래도 친일파들이 변명을 했어요. 네. 안 그럴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네. 그게 뭐 어떻게 나 혼자만의 책임이냐 네. 이렇게 이제 변명을 넘어갔죠. 너무 공색합니다. 근데 한 세대쯤 지나니까 예. 친일파 자식쯤 되니까 예.
이제 친일파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조금 전에 우리가 김희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때 친일 안 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돼요. 음. 그렇게 된 게 이제 한 세대 전이에요. 그래요. 요즘엔 어떻게 됐냐면 요새는. 친일파 댁에 이만큼 사는 줄 알아. 야. 네 맞습니다. 예 요새 그런 얘기들 하지. 예. 이 예. 식민지 근대화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숨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당당하게. 뭐 심지어 어떤 네. 사람은 친일파는 본인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손도 잘 살고 독립운동가는 본인들이 대충 살았기 때문에 자손들도 못 산다는 얘기까지 하는 아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 있죠. 아니 당시 왜 어떻게- 그랬겠어요? 그 독립운동하느라고 도망 다니느라고 막 그렇게 저항하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애들 공부도 못 시켜. 그럼요. 돈도 어떻게 벌 그, 재주도 없어. 그런 구조에 네. 제가 이제 지금의 우리 한국 우파 이념을 이제 완전히 장악한 뉴라이트 이념이 이제 이기주의, 물질주의, 기회주의에 기초한 인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네. 다양한 그 행동의 스펙트럼이 드러나요. 네. 어떤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도 들어가서 구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저 일본에서 저기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구하다가 죽은 사람들 네, 네,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인, 네, 청년이죠. 예, 반면에 이제 자기는 이수연 그래도 씨였나? 네, 예. 이수연 씨요. 예.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도우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줄을 던져준다든가. 네.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발을 동동 거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누구 여기 좀 와서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일 나쁜 종류는 헤엄도 못 치면서 그냥 물에 들어가서 저렇게 그 앞에서. 저희를 당하나라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스펙트럼은 인간의 유형은 다양해요. 네. 다양한데 인류는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예. 고대부터 원시인 시대부터 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첫 번째 인간 유형을 의인이라고 불러왔어요. 의인. 그쵸. 다 그렇게는 못해요. 다 그렇게는 못하죠. 못해도 네. 그런 사람은 존경해야 된다. 예.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2번, 3번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5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나쁜 놈인 거예요. 이기주의자이고. 근데 지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 의인으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공동체의 위기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지. 공동체 보고 니들이 못나서 식민지가 된 거 아니냐. 어? 이렇게 나라를 지킬 자격도 없으면서 왜 일본을 탓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상이 돼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가치의 전도라고 완전히 해야지. 전도죠. 예.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사람은 사실은 절대선, 절대악 이런 건 없어요. 네. 보통 사람은 51대 49, 선이 51대 49, 네. 뭐 악이 맞습니다. 49고, 예. 아니면 좀 나쁘다 그러면 49대 51,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선악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국가가 할 일이에요.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예. 선악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 좀 이제 우리 김영민 목사님한테 좀 순서를 할게요. 아, 예, 예, 예. 유럽에 가면 네. 큰 성당이 있으면 성당 앞에 반드시 광장이 있어요. 그러네요. 프랑스 가면 있어요. 프랑스만 예. 아니라 로마 도시부터 그렇고 그 스페인 도시를 그대로 모방한 남미 도시들도 다 그래요. 성당 앞에 광장이 있어요. 그 양쪽 건물들이 보통 있는데 회랑 건물들. 네네네. 이게 법원이나 행정청이에요. 네. 성당, 법원, 정청, 광장 이렇게 구성돼요. 기본 도시 중심부가. 예, 예. 그리고 이 광장은 때로는 이제 행사장으로 쓰이다가 예. 주로는 시장으로 쓰여요. 아. 지금도 가보시면 거기는 다 그렇죠. 시장이에요. 네. 네. 상인들이 나와서 예, 물건 예, 팔아요. 예, 예. 어느 그 날. 시장이라는 공간은 바로 아까 저 뉴라이트가 말하는 인간,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그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교회는 그 이기심을 억누르고 이타심을 권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선악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행정, 정치라고 하는 영역,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조화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네. 선악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근데 용민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의 교회는
시장을 견제하고 시장을 규제하고 시장을 도덕적 기반 위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아 교회가 그렇지. 그러네. 어느 면에서요? 짧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중간 광고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분은 이제 목회자신데 음. 어떤 신도가 대놓고 그러더래요. 나는 교회에 와서 은총 받으러 왔지 잔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야. 아이고 참. 그러면은 신자들이 그러면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네. 신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강남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왜냐 기분 잡치니까 헌금 액수가 줄어드니까. 그 사실이에요 이거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팔아요. 그렇지. 아 말도. 그렇죠. 위로를 이제 네. 마켓 위로를 네. 이제 파는 네. 거지 위로. 네. 죄 많이 지은 사람한테 합리화를 또 팔고. 헌금 많이 냈으니까 당신 죄 다 없어졌어요. 아이고, 얘기해주는 참. 목사가 인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사회도 주류로 지금 그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리를 다 잡으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네, 혈연적 문제도 그래서, 있고요. 네, 예. 뭐 광고하십시오. 네, 광고. 예, 저희가 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예,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최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중간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교수님 말씀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네,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보세요. 오늘날 그 우리 사회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뉴라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리 잡은 이들은 왜 거지.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일본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얼마나 그렇게 대가를 많이 받았길래. 그리고 아니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와 권력을 자, 이게 혈연, 부의 계승. 저는 그거보다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정신의 계승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다 친일파 후손도 아니고요. 다 부자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뉴라이트가 확산할 만한, 뉴라이트 이념이 확산할 만한 조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 이제 70년대 아까 올드라이트가 지배하던 시대, 반공주의밖에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시장에 갈까 말까 했어요. 농촌에서도 닷새에 한 번 장이 열렸고요. 매번 가지도 않았고. 저희도 지금 일육장입니다. 농촌 예. 살고 있습니다. 열흘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요. 반면에 종교 시설에는 훨씬 더 자주 갔어요. 그렇지. 그렇죠. 기독교는 3일에 한 번씩 갔어요. 3일에 한 번. 아니 3일이 뭐야? 새벽 예배 가려면 그럼 내일 나와야지. 매일이지.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담론이 더 지배적이었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뭐 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고 가르치고요. 그렇게 이제 오죽하면 문신으로도 새겼습니다. 착하게 살자. 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사적으로 좀 보자면 이것도 뭐 이제 이렇게 보죠. 이제 원시인, 호모사피엔스, 네. 심지어 네안데르탈인 이 유골 화석이 발견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부러졌다 붙은 다리뼈가 있어요. 오. 다른 동물에게서는 안 나오는 인간 종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네. 한 개체가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붙을 때까지 살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활동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 어떻게? 누군가가 보살폈죠. 난 약초를 누군가가 뜯어가지고 보살폈고 친다. 부러져 있는 사람, 누군가는 먹을 걸 구해서 갖다 줬어요. 그렇지. 누워 있는 동안. 그렇죠. 네.
이제 이게 공동체 윤리의 기초이자 이걸 가지고 인간성의 탄생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성의 탄생, 문명의 탄생. 이제 인간성의 기초는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을 보살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살피고 그가 낫게 도와주고. 자, 이게 공동체 기초 윤리였어요. 우리가 한 개인에게서도 자기 신체 부위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는 어디냐면 네. 아픈 부위예요. 손가락 끝이 아프면 손가락에 신경 쓰이고요. 귀가 아프면 귀가 신경 쓰여요. 그렇죠. 네. 중요도에 따라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아픈 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네. 제 아는 어떤 분은 거기만 신경 쓴다고 합니다. 왜? 거기가 아프니까. 제 거기가 어디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지금 고상한 말씀하시는데 지금 뭘 아니 너무 상상하게 적재적소한 만드는 말씀을 거예요? 하시고. 공동체의 기초단위 가족에서 보자면 예. 가족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네. 그 사람 중심으로 그럼요. 돌아가요. 그 사람 그럼요. 중심으로 맞습니다. 가요. 맞습니다. 예. 그게 공동체의 기초 윤리였어요. 예. 거기에서 선악 개념을 실현해요. 베푸는 사람, 베푸는 행위, 돌보는 행위, 보살피는 행위. 예. 이게 선이에요. 예. 그래서 선은 베푼다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거를 외면하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다리 부러진 놈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이러는 이기심, 이걸 악이라고 규정했어요. 네. 인간의 선악 개념은 거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선악이 나오고 종교는 선을 권장하고 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했죠. 그러면 나쁜 놈들이 돈 많이 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지.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요. 아니 근데 이제 하여튼 아니, 현실 착한 사람도 사회가 있겠지만 물론 비율상으로는 비율상으로 네. 현실 사회가 굉장히,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던 선, 시장에서 권장하는 악, 사실 이기심이죠. 네. 이타심과 이기심의 이런 조화가 수천 년간 유지돼 왔어, 균형이 유지돼 왔었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 이 균형이 왜 깨지냐면 뭐 뉴라이트의 선전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다른 모든 영역들을 시장이 집어삼키고 있어요. 시장은 이제 무슨 그동안 없었던 자본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같은 개념들이 생겼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손바닥 안으로까지 들어왔어요. 스마트폰 자체가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정부도 시장처럼 운영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서 이제 무슨 뭐 온갖 것들을 시장에 맡기자는 민영화 논리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기심이 드러나는 공간이라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악해져요. 한번 보자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유명한 발언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지. 위하는 척. 이게 딱 시장 논리거든요. 예. 시장 자체에서 거래된다면 네. 거기에 외부에서 도덕적 개입이 필요 없다는 이제 자유주의적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원한다면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주 120시간이라도 자기가 원하는다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하는 척하면서. 자, 그럼 이 발언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노예로 팔 테니까 10억 원만 주시오라고 하면 사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네. 이 거래가 허용돼야 할까요? 허용돼야 할까? 10억 주고 산다. 정정 급해서 가족들 살리려고 누가 10억이면 아파서 그렇죠. 나 10억 큰 받으면 돈인데. 나 노예로 팔겠다. 사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노예 하나 가졌다고 자랑하려고 나올 수 있죠. 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억이면. 거래는 허용돼서는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은 매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도덕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시장적 합의가 아니라. 예. 우리가 마약 시장을 금지하는 것도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것도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도 네. 부정식품 기준을 정하는 것도 다 도덕적 판단이에요. 네, 그걸 허무는 게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는 그 가사도우미를 쓸 때 최저임금 신경 안 쓰고 그 저임금으로 지급해도 된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상은 바로 이 시장에 대한 도덕적 개입을 금지하라예요. 근데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상식과 보편적 이성은 시장 자체를 그냥 놓으면 이건 굉장히 부도덕해진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쪽의 뉴라이트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있구나. 자체구나.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역사학계나 역사학 난 읽고 그거는 아무 생각 과거사 없이 사실은 줄 문제가 알았는데. 아니고 제가 연예계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말씀하셨어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 누가 했죠 그 말? 이경규 씨가 했던 거. 이경규 씨가. 진짜 위험해. 아니 진짜 성경은 기독교인은 그래요. 그 정말 위험한 사람은 성경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한 근데 권은 읽었을까요? 그거는 아, 저는 읽었겠지. 한 권을 읽은 공부하는 한 권에 건데.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100%고요. 한 권을 읽었을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신념이 돼 버리면 이제 그게 어떤 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실제로 이 지금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데 시장의 도덕적 기반조차 허물어 버리면 사회의 도덕적 기반 자체가 무너져요. 아니 지금 그 뭐 시장 뭐 손바닥으로 들어온 시장, 정부로 들어온 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거부권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아예 그냥 접어두고 계속 거부권 19번째. 19번째.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생각 이제 속에 있을까요? 뉴라이트 네. 이 시장주의의 특징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주의예요. 경쟁주의. 그렇지. 시장은 공정하고 예. 그 안에서의 경쟁에서의 승패는 각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망했다.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다. 이라고 예를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뭔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부도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시장은 공정한데 이 사람들이 부주의했거나 능력이 부족했거나 그래서 실패한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앞에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뉴라이트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네. 시장 자체를 절대 공정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을 개조하려고 들어요. 이제 현재의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방식이나 또는 이제 여기에 대한 관행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피해자들이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진다. 그럼 이제 노란봉투법이 나오고 그렇지. 25만 원 지원법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각자가 책임질 몫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살밖에 없어요. 아유. 누가랑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못 하고 또 이게 어떤 시장의 이제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관행 때문에 작용 때문에 일어난 이제 자기의 피해라는 생각을 못 하고 내가 무능해서 내가 능력이 무능해서 또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전부 책임을 자기에게 귀속시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제 한국 자살률이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네. 계속 네.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곳이 이른바 이제 공동체적 연대, 보살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거부권 행사는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가능해요. 거부권 행사 자체 이전에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앞서 공동체 유지의 기본 윤리는 가장 아픈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우리 공동체가 취해야 될 대목은 먼저 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에게 애도하고 네.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예. 필요한 영역에서 책임을 묻고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아예 미패도 영정도 없는 그런 추도식장만 정말 황당무계한 그림 연출만 하고 근조 그 팻말 근조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추도식장 예. 주인공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아무도 김건희하고 예. 이름도 영정도 없는 그 꽃만 놓여 있는 곳에.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이게 공동체인가? 이게 국가인가?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표출하려고 그러면 시장을 공동체적 도덕률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이른바 우파들이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없어요. 그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미 지난 얘기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그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조차도 그런 남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추모하고 또 애도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국민들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메마르고 아니 막 정부에서 그런다 쳐도 이게 한쪽에서는 막 단식을 하고 있는 부모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고 이럴 것이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많이 느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제 아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 자기 친척 어른이라기보다는 이제 형벌이에요. 이제 사촌 형벌인데 나이 차이가 좀 나죠. 이제 80쯤 됐어요. 아 예. 평생의 자랑거리가 4.19 때 데모했다는 거였대요. 아니 내가 뭐 그거는 충분히 자랑할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렇지. 일이에요. 이 순간을 고등학생 때 물리쳐. 목숨 걸고 데모했다. 예. 라는 걸 이제 만날 때마다 자랑하던 분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승만을 찬양하더래요. 아 아니 진짜요? 그분이 웬일이야? 4.19를 했던 분이 4.19가 유일한 자랑인 분이 예, 유일한 건 아니었는데 주된 자랑거리였던 분이 예. 얼마 전부터 이승만을 찬양하더래요. 예. 나이 들면 바뀔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 그땐 자기가 철이 없었다는 거예요.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진숙 씨가 네. 그 저기 청문회에서 문익환 목사를 이렇게 찬양하고 뭐 그분을 존경한다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과거엔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 윤석열을 지지하는 현재의 자기를 긍정하려다 보니까 과거의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예. 이제 이런 맹종주의, 아. 그걸 맹종주의라고 그래요. 무턱대고 따라가는. 내가 현재 선택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과거의 자기의 신념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이념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회의 지배적 기득권층에게 특화된 이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네네네. 실패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지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상이에요. 네. 그런데도 일단 지지하면 그 사상을 흡수해요. 근데 이 사상이 기회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아이고, 그렇지. 예. 동정심 자체를 좌파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연대의식을 가져도 좌파적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이기심이 우파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악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을 보면 꼭 악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극우적 이념이 정권을 장악하면 권력을 장악하면 사회 상층부가 이런 세상으로 자기들을 갖는 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투표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선거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권까지 잡아버리면 사회적 권력을 넘어서 정권까지 잡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을 생각해보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당시 이제 패전 이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국가를 만들었던 독일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히틀러 정권을 잡자마자 독일인 대다수가 파시스트가 돼버려요. 아, 그렇지. 나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 이렇게 학살하면서도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당시 교회가 90%가 친나치였어요.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픔을 자기들이 겪었으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저렇게 하는 걸 아이고. 봤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팔레스타인 폭격해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에다 폭격하는 장면을 보면서 박수치고 그래요. 인간성이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수많은 이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 절대선도 없고 절대역도 없다. 모든 사람은 내면에 선악이 공존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갈등을 겪어요. 왼쪽에서는 흰 옷 입은 천사가 하지마 그러고 이쪽에서는 검은 옷 입은 악마가 해 그러고 그걸 선택하는 그런 그게 인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권력 자체가 정치 권력 자체가 악을 권장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 선악의 기준 배분 비율이 바뀌어요. 바뀌는구나.
이게 51대 49였던 게 40대 6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더 힘들어져요. 더 나빠지고요. 그럼 어떻게 뭐 개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아니요, 방법은 이게 이제 역순으로 밟아가야죠. 일단 윤석열이를 타도시켜야 뭐 그다음에 뭐 윤석열을 그러게. 역순으로 밟아가야 돼요. 역순으로 밟아가야 되는데. 악을 권장하는 정권을 일단 스스로 바꿔내야만 다시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네. 왜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첫째는 이제 민족공동체 위기가 놓여 있는 위기 상황 또는 이제 총체적 노예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끊임없이 악을 권장한다는 데 있었어요. 당시에도. 당시에 네. 자 윤동주 시위를 한번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무슨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겠어요, 윤동주가? 무슨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겠어요. 그런데 그 극악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부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고 이렇게. 그건 양심의 크기 문제예요. 부끄러움의 크기 문제는 양심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양심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사회가 점점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역순으로 밟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 같은 분들 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네. 별로 큰 역할을 종교인이잖아요. 할것 같지 않은. 예? 종교인으로서.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목사님이시니까. 파리가 정말 이렇게 시장에 흡수돼가는 교회들을 종교 안에서 네. 바로잡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유럽에 가보면 오래된 성당들이 관광 상품이 돼 있어요. 네, 교인이 없어 교인이. 네. 그 저기 또 몇 나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목사들 급여를 주는데 뭐 교인이 뭐이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고. 급여가 나오니까. 그냥 그렇지. 뭐 결혼식 네. 그 집행자 아니면 이제 교회 때. 관광 상품 네. 안내인 드라마 대여 비용 촬영 대여 비용 이런 거 그걸로 수입 삼고 이렇게들 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종교가 본연의 좀 위치, 이른바 시장이 권장하는 이기심을 억누르는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스스로 이게 이른바 개인적 위로를 파는 것 이렇게 돼버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류 사회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설들을 만들었잖아요.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넓은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종교 네트워크예요. 그죠? 전 세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 전 세계 신도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데들이 이제 내부 개혁 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결국 이제 극우가 계속 극우 세력들이 전 세계로 횡행하잖아요. 다만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그래도 이 극우가 갖는 위험성들에 대한 좀 인식이 있어서 나머지 세력이 연합해서 극우 세력 집권을 저지한다. 프랑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그런 게 워낙 분단 이데올로기가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 시장주의 자체가 갖는 좀 불평등성,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약간 이게 곧 반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종교는 이제 뭐 우리 김용민 목사에게 맡기고 아니, 종교보다도 사실은 언론이 문제인데 지금 돈줄을 쥐고 있는 이들 상당수가 언론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사실 우리 나머지 이른바 좀 그래도 딴 언론보다는 좀 낫다는 언론들도 다 이 수고 기득권에 또 자본에 젖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뭔가 좀 참신하고 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못 전해요. 근데 세상은 일단 어느 집단이든 어떤 인간 집단이든 세상을 영구지배하려고 획책은 해왔어요. 근데 한 번도 그게 성공한 적은 그렇긴 없어요. 하네. 또 언제나 옆으로 새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 깜깜해 보이지만 이제 저 언론들, 건설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들이 대부분이 좀 주요 언론들이 그렇거든요. 언론사들이.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 김미화 앵커만 해도 아파 인사하실 때 구독자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정규방송, 공중파, 지상파, 무슨 종편 이런 방송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현상들이 더 이제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긴 하지만 일단 언론 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평생을 옛날 신문만 뒤져보고 산 사람이라서 저 독립신문부터 시작, 한성순보부터 시작해서 최근 신문까지 다 이제 자, 이런 분은 백면 서승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뒤져봤었는데 네, 네. 2000년대 이전의 신문은 이제 검색하기가 기사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문이 몇 종이 안 되니까. 그렇지. 인터넷 언론이 나온다 보다 이제 한 기사 가지고 100개씩 기사가 쏟아져요. 그렇지.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튜브 시대에는 또 이제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동안의 언론 기득권은 이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붕괴할 것이고 종이 신문은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상태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 그리고 양심 여기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만들고 담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시대는 곧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MBC였던가요? 손석희 씨가 주재해서 유시민하고 이제 한국일보 기자 한 사람 김희원 토론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유튜브든 뭐든 이제 전부 신문 기사를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예. 이제 그 시대도 이제 조만간 지날 거라고 봐요. 이제 우리 이것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사건이란 말을 써요. 네. 원래 물건이란 말은 아시죠? 이거 한 네, 단위를 네.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노동력 비용을 지급할 때 인건비라고 그래요. 네. 물건이 있고 인건이 있어요. 예. 사건은 법률 용어였어요. 예. 이거 어떤 일들은 다 연속돼 있고 연결돼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들을 떼어놔서 재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사건에 번호를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 번호를 붙이는 거는 이제 검찰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은 법률 용어였는데 언론이 한참 기승을 부를 때는 이 언론인들은 사건이 언론 용어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들이 보도하면 사건이 되고 보도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된다라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도 알려지는 사건들이 있고 언론이 검찰이 사건 그렇죠. 하지 않지만은 예. 이게 일이 되는 경우가 디올백 사건 같은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도를 전혀 안 했는데 검찰이- 온 국민이 다 알아. 검찰이 사건화하지 않아도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디올백 사건도 그렇고 네, 네. 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그렇죠. 것도 예. 그것도 사건이 돼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외면해도 이제 사건화할 수 있는 길들이 생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이제 뭔가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좀 사상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걸 지배하면서 그것을 공동선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보다는 네. 사람들을 점점 더 답답하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상이 이 사상 또는 사조가 네. 지배하는 시기가 특히 근대 이후로는 긴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멀지 않았어. 멀지 않았어. 멀지 않았어. 우리 스스로도 예. 우리 국민 스스로도 좀 각성하는 일이 좀 벌어질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멀지 않았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 들어서 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특히 국민권익위에서 국장으로 일하시던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잃고 외교부 같은 경우도 사실 사도광산 문제도 우리 옛날 외교부 제가 아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처리를 할 사람들이 아닌데 윗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래에서 이제 그 느끼는 바는 상당히 다르고 처리하는 바도 다르고 운전사가 미쳤어요. 예. 어? 운전사가 미쳤다고 지금. 자기가 나라의 스스로 운전사가. 갖고 있던 어떤 신념하고는 다른 일도 또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분들에게 예. 위로의 말씀도 좀 한마디 멀지 않았어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죠. 조만간 다시 양심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양심을 지켜도 그 내가 불이익을- 손해 안 보고 그럼 또 날이 차별당하지 옵니다. 않고 네. 그런 세상이 오기를. 옵니다. 예. 멀지 예. 않았습니다. 그게 예. 광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착해
착해야 됩니다. 더 착한 보험 광고 드립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이 회사는 착할 것 같아요. 예,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2-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아유. 광고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엉뚱한 우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없나? 우리 전우영 교수님 또 우리 김용민 목사 네. 말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멀지 않았다. 멀지 마음속에 않았다. 새기면서 오늘 살겠습니다. 결론. 네, 예. 멀지 않았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 특집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